우리 박수로 우리 강남순 교수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뵙게 돼서 참 반갑습니다. 제가 이 날짜 오늘 저녁 식사하면서 여기 샘물교 플러스의 김요한 목사님하고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김 목사님이 우리 이 프로그램 기획하신 우리 최경환 선생님을 야단칠 뻔하셨대요. 왜냐하면 8월 1일, 2일은 온 사람들이 다 휴가가는 주간이고 그 휴가철에 더군다나 데리다 같이 알 수 없는 어려운 사람을 하필 왜 그 시간을 잡았는가, 사람들 서너 명만 와서 앉아있을 프로그램을 이렇게 계획하는가 그러셨다 그러는데 여러분들은 휴가 안 가시고 이렇게 샘물결 아카데미로 휴가를 오셔서 정말 반갑습니다. 저도 휴가 안 가고 여기 왔거든요. 데리다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떠오르는 말은 무엇이에요? 그냥 서너 분만 얘기 한번 해보세요. 데리다 하면 떠오르는 말이 뭡니까? 네? 그 오늘 제목이라서 그런 거 아니에요? 환대가 떠오르세요? 그러세요. 또 다른 분은 네? 해체. 예, 또 사연. 그대는 또 오셨군요. 또 누가 얘기하셨는데? 옳고 그름은 없다. 그게 떠오르세요. 네. 네? 유령들, 막스의 유령들 보셨군요. 네. 사실 번역을 하고 유령들 하면 굉장히 이상한데, 그 데리다가 이제 칼 막스의 그 막스의 유령들이라고 하는, 한국말 보니까 막스의 망년들이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스펙터라고 하는 건데, 스펙터에서 막스인데, 그 스펙터가 굉장히 독특한 의미를 지닙니다. 굉장히 아주 재미있는 표현인데, 유령들, 망령들 하면 뭐 귀신 나오는 영화 그런 생각하게 되는데, 아마 여러분들이 데리다 하면은 연결시키는 그 많은 것들, 슬로건들, 그런 것들을 저하고 오늘 이 저녁은 괄호 속에 넣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Act of Bracketing이라고 하죠. 이 브래킷이 가로치는 건데 괄호 속에 넣어주시기 바라요. 왜냐하면 간혹은 그러한 그 소위 전 이해들이 오히려 데리다를 이해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요한 배움은 이미 배워서 안다고 생각하는 거를 지워버리는 것. 제가 가능하면 영어말을 안 쓰려고 하다 보니까 이렇게 de-learning이라고 그러죠. 뭐 우리 신 선생님 뭐라고 번역하시겠어요? de-learning, 탈배움? 직역하면 탈배움인데요. 사실 de-learning, unlearning이 훨씬 더 어려워요. 저는 어떤 과목을 제가 가르치는 대학교에서 열든지 선수 과목 선수 이렇게 들어야 되는 거 뭐라 그러죠? 프리레퀴짓. 네? 예, 프리레퀴짓은 뭐라 그러죠? 그러니까 이런 과목을 듣기 위해서 이전에 들어야 되는 거. 선수 과목. 네, 선수 과목을 아무것도 놓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가끔씩 우리 학생들이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 어려운 과목인데 왜 선수 과목 요구가 없는가? 근데 저는 이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어떤 정형화된 틀이 있어서 이 선적으로 일선적으로 있다고 전혀 믿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이거를 배워야 되고, 그런 어떤 선적인 의미의 배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근대적인 의미의 배움의 의미, 작동이고 해석이거든요. 그래서 데리다를 가르치든 뭐 다양한 복합적인 그 담론을 다루는 과목을 가르치든 저는 그 선수 과목이 없습니다. 데리다의 데이트라고 하는 이제 표현도 사실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 학생들하고 시간을 보내면서 생각하게 된 메타포입니다. 저희 미국 학생들 저 빼놓고는 다 영어가 자기들이 모국어인 학생들이 데리다 시간에 가장 많이 긴장을 해요. 왜냐면 데리다 그 책을 보면 무슨 말인지 도대체 모르겠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 전혀 위축감을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자, 데리다 하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뭐 해체라든지 차연이라든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얘기들, 유령들, 막스 유령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괄호 속에 넣어 두시고서 데리다라고 하는 이것도 제가 보는 데리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이 보는 데리다가 따로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아무도 데리다라든지 하다못해 다른 어떤 유명한 담론이나 사상가를 절대화시켜서 절대적 해석을 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눈 데리다는 강남순이가 만나는 데리다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뭐 절대적인 것도 전혀 아니고 여러분들에게 나는 이렇게 데리다를 만난다고 저의 경험을 여러분들과 나누는 것이고,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삶의 정황에서 또 어떤 내적인 여러분들이 각기 가지고 있는 배고픔이나 목마름에 의해서 다양한 데리다의 모습과 만날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이 얘기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도 다 적용이 돼요. 저도 이제 강남순하고 이렇게 강연장에 오면은 공인으로서의 모습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지만은 역할이 달라지면은 다른 역할 속에서 저를 만나는 사람들은 강남순 하면 떠오르는 모습들이 또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모습하고 전혀 다를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수없이 많은 수천의 층이 있다. 저는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최경환 선생님이 저에 대해서 소개를 별로 안 하셨는데, 어떤 때는 그 소개를 별로 안 하는 것이 좋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이 소개라고 하는 것, 뭐 인터넷에 보면 다 나오는 소개 많이들 하잖아요. 어디 학교 나오고 어디서 가르치고 책은 뭐고, 그게 이제 필요할 경우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런 것들이 모두 그 사람의 전부라고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를 주기 때문에 아예 무소개가 진정한 소개일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각기 다른 강남순의 모습을 오늘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들의 모습들 개별적으로 다 말씀을 나누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익숙한 얼굴도 계시고 또 멀리서 오신 분도 계시고 휴가 받아 오신 분도 계시다 그러고 여러 가지 그 다양한 배경을 가지고 오셨는데, 무엇이 이 더운 여름날 저녁에 집에서 시원하게 혹은 어디서 시원하게 보내실 수 있는데 여기 오셨을까? 굉장히 알고 싶고, 또 그렇게 이제 더위를 무릅쓰고 오신 분들 참 반갑습니다. 데리다는 그런 말을 해요. 왜 데리다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데리다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 데리다 자신의 얘기를 한번 들어보면은, 데리다는 전기라고 하는 거, 한 사람에 대한 전기 있잖아요. 전기 아시죠? 이런 전기가 아니라 전기. 바이오그래피요. 전기에 대해서 이제 굉장히 양가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데리다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저도 데리다에 대해서 쓴 전기가 제가 집에서 가지고 있는 것마다 한 5권 이상 되거든요. 어떤 거는 700페이지가 넘고 데리다에 대해서, 어떤 거는 아주 얇게 150페이지 그러는데, 그 데리다에 대해서 쓴 책들이 제가 가지고 있는 책도 다 달라요. 한 사람에 대해서 누군가가 서술을 한다는 거는 사실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 데리다의 유명한 개념 중에 하나가 이 더블 바인드라고 하는 건데, 더블 바인드. 이렇게 한국말로 쓰면 한국적이죠? 그리고 괄호치고 영어를 쓰겠습니다. 이 개념이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이 우리 영상 찍으시는 선생님, 제가 왔다 갔다 하면 좀 힘드신가요? 그쵸? 괜찮다는 뜻이, 이게 괜찮다는 사인인가요? 이 사인의 시대에 사인을 잘 읽어야 되는데, 이 더블 바인드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데리다에서 중요한 개념이에요. 하나는 필요성이 있어요. 필요성. 그죠? 필요성. 이 누군가에 대해서 전기를 쓴다. 그거는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죠. 필요성이 있어요. 그렇지만 동시에 불가능성의 축을 지니고 있습니다. 누구도 하다못해 데리다 자신도 자신에 대한 소위 자서전을 쓴다 해도
그것이 그 사람의 전부를 드러낼 수 있는 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불가능성의 축이 있습니다. 필요성과 불가능성. 이 더블 바인드라고 하는 개념은 데리다의 다양한 개념들에서 계속 등장해요. 예를 들어서 번역의 문제에서도 이 더블 바인드, 번역의 더블 바인드, 그러면은 번역이라고 하는 것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불가능해요. 특히 데리다, 저도 이제 요즘 한국 책방에 가서 데리다에 관련된 책, 한국말로 나온 책들을 이제 살펴보는데, 이 데리다가 얘기하는 더블 바인드가 얼마나 적용이 되는 현장인지, 이 데리다의 책들과 데리다에 관해서 쓴 책들을 제가 두 가지를 살펴보고 있는데, 정말 이해하기가 어려운 말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가로치고 이렇게 영어로 써드리고 그러는 이유는, 가능하면은 그 말들이 많이 통용되는 그 언어로 같이 이해하고 계시는 것이 여러분들이 이제 장기적으로 볼 때 편하실 것 같습니다. 이해하는데 오해가 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데리다는 물론 주로 이제 불어로 글을 썼지만 불어와 영어 같은 경우는 자기 같은 식구예요. 라틴계 언어 루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도 영어로 된 책들이 훨씬 더 오역이 덜합니다. 오역이 없는 것은 불가능해요. 모든 번역이 되는 순간, 번역이 되자마자 거기에는 이제 번역이 반역의 역할을 하게 되죠. 자, 데리다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전기를 읽는 것보다 차라리 한 권의 전기를 읽는 것보다 그 사람이 쓴 한두 줄의 글을 가지고서 치열하게 고민하고 반복해서 읽고 그런 것이 훨씬 그 사람을 이해하는 데 나을 것이다. 그러니까 전기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그 전기를 통해서 그 사람을 이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불가능한 일이고, 차라리 누군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면은 이 데리다 같은 경우는 한두 줄이라도 여러분들이 마음에 와닿는 게 있으면은 그걸 가지고 치열하게 연계를 시키세요. 연계를 시키시면서 계속 마치 문어발 이렇게 벌려지듯이, 자, 하나의 개념이 마음에 들면은 그 개념을 여기저기서 찾아보시는 겁니다.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늘 말하는 것 중에 읽기 방식 중에 하나가 그 색인을 찾아보는 공부하라고 그래요. 색인을 보면요, 저는 이거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제 스스로 수없이 여러 가지 방식을 찾다가 이제 터득한 건데요. 예를 들어서 뭐 해체, 사연 그런 게 있으면은 그 모든 책들에서 색인내 보면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이 사람은 사연을 어떻게 설명했나, 이 사람은 해체를 어떻게 설명했나, 책들마다 돌아다니면서 그 한 가지 말을 개념 가지고서 치열하게 파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슬슬 재미가 나기 시작합니다. 저희 학생들도 실험을 해보니까 그렇게 읽으니까 재밌대요. 왜냐하면은 한 책을 가지고서 이 부분에서 설명했는데 도무지 알 수 없는 게 있거든요. 글쓰기라고 하는 건 이렇게 목소리 같잖아요. 사람의 목소리예요. 그래서 동일한 것을 설명해도 그것이 어떤 사람의 목소리가 여러분들에게 특정하게 다가오는 것처럼 어떤 종류의 그 글쓰기가 특별히 자기에게 다가오는 것들이 있어요. 저도 이제 그런 호불호가 굉장히 강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글씨체가 있고 좋아하는 그 서술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제 교과서를 택할 때도 내 그 호불호에 너무 지나치지 않게 제가 별로 싫어하는 사람도 이제 택하고 이제 그러는데, 어쨌든 여러분들이 데리다라고 하는 그야말로 거대한 산과 같은 참으로 복합적인 사상을 가진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는 너무나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 가지고서 그걸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같이 여기저기 데이트 하시기 바랍니다. 자, 왜 우리는 데리다를 해야 될까? 아마 여러분들 데이트라고 하는 말은 조금 의아하게 생각하셨을 수도 있겠어요. 이 데리다라고 하는 이 심각한 주제를 가지고서 데이트라고 하는 이런 가벼운 용어를 왜 같이 조합을 했을까? 혹시 궁금해하시는 분 있으셨어요? 하나도 안 궁금하셨어요? 전혀? 네? 안 궁금해요. 그건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제 뜻을 단번에 딱 파악하셨든지, 두 번째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무관심이었든지 어떤 쪽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아마 제 페북을 읽으셨던 분들은 제가 왜 데이트라고 하는 메타포를 쓰는가 이제 그걸 설명했기 때문에 이해하실 수 있을 텐데, 제가 데이트라고 하는 그 메타포를 쓰기 시작한 게 제가 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 제가 늘 저의 가장 중요한 하나의 장은 우리 학생들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글쓰기를 해도 늘 뒤에는 우리 학생들이 있어요. 과거의 학생도 있고 현재 학생도 있고 또 미래 학생도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것들 포스트 모더니즘 다 포스트자 들어간 담론들이라든지 데리다라든지 이럴 걸 할 때 학생들이 너무나 그 어려워하는 것을 보고서 사실은 뭔가에 대해서 관심 가지기 시작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우선 호기심이 촉발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트라고 하는 이제 그 메타포를 쓰면서 제가 데리다 과목을 가실 때 꼭 내주는 숙제 중에 숙제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편지 없는 데이트는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는 데이트하는 사람들은 요즘같이 다 문자 메시지 이런 거에 있어서 편지라고 하는 게 별로 중요한 의미를 차지하지 않을 수 있을 수도 있겠지만, 여전히 연애하는 사람들 사이에 편지 없는 연애는 저는 참 상상하기 어려운데, 이 데이트라고 하는 것을 할 때는 꼭 편지를 써야 된다. 이제 우리 학생들에게. 그래서 학기 초에 데리다에게 쓰는 편지 한 번 쓰고 학기 말에 데리다에게 편지를 두 번째 씁니다. 그래서 이 잔 카푸터라고 하는 분이 데리다의 굉장히 유명한 그 해석가인데 저희 학교에 오셨는데, 제가 이제 제 연구실에서 같이 얘기를 하면서 이 데리다에게 편지 쓰는 숙제를 내준다고 했더니 그 숙제가 기가 막히다고, 다니시는 데마다 강남순이가 숙제 내준 게 뭔지 아냐, 데리다에게 편지 쓰는 거다. 그래서 제가 그 잔 카푸터를 통해서 제 숙제가 많은 분들에게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제가 놀라운 것은 첫 번째 학생들이 낸 편지하고 한 학기 데이트를 하고 나서 학기 말에 쓴 편지가 얼마나 다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숙제를 앞으로 계속 데리다 과목을 가르치는 한 이 숙제를 꼭 내주겠다. 그래서 제가 한 2년에 한 번 정도 이 데리다 과목을 가르치는데 그 중에서 꼭 바꾸지 않는 그 숙제는 데리다에게 편지 쓰기입니다. 그래서 이 호칭도 달라져요. 처음 편지는 닥터 데리다, 프로페서 데리다 이렇게 하는데, 마지막에는 많은 학생들이 자크, 이제 처음 이름이요, 자크라고도 하고 디어 자크라고도 하고 또 그 자크 데리다의 애명이 이제 제키예요. 제키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서 이 호칭부터 달라지고 자기의 비밀도 다 데리다에게 털어놓기도 하고, 자기가 고민하는, 자기가 데이트하면서 가졌던 그 실현의 경험도 있는데 그 속에서 데리다의 어떤 개념이 자기에게 도움이 되는지 이런 비밀까지 다 털어놔요. 마지막 편지에서는. 저는 그걸 보면서 데리다가 학생들에게, 데리다 데이트를 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변화들을 주고 있는가. 저 자신도 데리다를 만나고 나서 이 보는 시선이 굉장히 달라졌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데리다에 대한 관심이 이제 그 어떤 하나의 데이트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데리다를 무슨 굉장한 전예를 가지고 있지 않아도 또 여러분들이 데리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렇게 저렇게 듣거나 듣지 않거나 상관없이 오늘은 다른 것들을 다 괄호 속에 넣으시고 제가 만나는 데리다하고 함께 같이 길을 걸으면서 만나는 것으로, 데이트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서 데리다의 얘기를 좀 나누겠습니다. 데리다가 누군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반된 평가가 있어요. 제가 데리다가 이제 2004년에 죽었는데요. 2004년 10월 9일날 죽었어요. 데리다가 죽은 후에 이제 신문에 소위 부고가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 종류의 폴더를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데리다에 대해서 그야말로 극찬한 그것, 또 하나는 데리다에 대해서 완전히 혹평을 한 그 뭐라 그래요? 어비투어리, 부고잖아요. 그죠? 그 두 종류로 폴더를 해가지고 데리다에 대한 평가가 이렇게 상반된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데리다를 이 세기의 철학자라고 극찬하고 이 세계의 모든 가치 구조들 보는 방식을 완전히 뒤바꾼 사람이라고 이제 극찬하는 그 부고가 있고, 또 한편에서는 데리다의 글들은 읽을 가치도 없는 쓰레기 같은 것이다. 혼돈만 줄 뿐 아무런 도움도 안 된다. 전통적인 학문을 한다는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다 훼손시킨 사람이다. 이런 평가들도 있어요. 자, 한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극단적인 평가가 있는 것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건데, 이 사람이 워낙 그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이니까 이런 극단적 평가가 이제 더 노골적으로 그 공공 영역에 드러났죠. 예를 들어서 데리다는 어페어라고 하는 이름의 사건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뭐 사랑 그런 어페어가 아니라, 자, 캠브리지 어페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제가 다른 어페어들은 오늘 시간상 소개는 안 해드리고, 캠브리지 어페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캠브리지 사건이라고 해야 되겠죠. 1992년에 케임브리지 대학, 영국의 이제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데리다에게 그 명예 박사학위를 주는 것이 이제 제안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 제안이 올라오자마자 이 케임브리지 대학 안에 있는 교수들은 물론이고 케임브리지 대학 밖에 있는 교수들까지 학교의 한쪽은 전적으로 찬성하는 표, 또 다른 한쪽은 전적으로 반대하는, 특히 미국 안에 있는 분석 철학자 그룹들이 공공 어떤 그 편지를 오픈 레터를 썼어요. 그래서 신문에도 발표를 했습니다. 왜 데리다에게 케임브리지라고 하는 이 세계의 가장 좋은 대학의 하나인 케임브리지가 데리다에게 명예 박사학위를 주면 안 되는 것인가. 거기에 하나의 요점 중에 하나는, 데리다는 소위 전통적으로 학문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그 과제를 완전히 근원적으로 훼손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데리다가 굉장한 어떤 학문의 적으로 만들었습니다. 특히 분석 철학자들이 이 철학의 세계에서는 분석 철학과 이 소위 컨티넨탈 필로소피 대륙 철학 사이에 굉장한 하나의 그 긴장이 있죠. 서로 이제 굉장히 많은 갈등을 가지고 있는데, 분석 철학은 말 그대로 모든 것들,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명증성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철학의 과제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분명하게 명증적으로 이제 드러내 보이는 것이 철학의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이쪽 컨티넨탈 이 대륙 철학자들, 특히 이제 데리다 같은 경우는 이 소위 명증성이라 말로 그것이야말로 해체시켜야 될 대상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분석 철학자들이 이 캠브리지 대학에 오픈 레터를 써가지고 이 사람에게 절대 명예 박사학위 주면 안 된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야말로 찬반론이 이미 명예 박사 학위를 주는가 안 주는가 결정하기 이전에 그 프로포절만 올라갔는데, 그 프로포절 올라간 것이 이렇게 굉장한 그 센세이션을 일으켰습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이 캠브리지 대학교 안에서는 오히려 반대 세력이 적었어요. 밖에서 반대 세력이 훨씬 컸고, 그래서 데리다가 이렇게 우여곡절 끝에 그 명예 박사학위를 캠브리지에서 받았습니다. 자, 이 데리다는 이렇게 다양한 소위 이런 사건들을 많이 그 일생 동안 많이 만들어 왔어요. 스스로 만들기도 하고 이렇게 타인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기도 했는데, 이런 데리다 이렇게 다양한 상충적인 입장을 가지고 데리다를 대하는 그 다양한 목소리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근원적인 문제들이 뭘까? 그 사람들은 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일까? 한쪽으로 여러분들이 그거에 대한 물음표를 좀 이렇게 가지고 계시고서 데리다를 보겠습니다. 저는 데리다 그 아카이브가 미국의 캘리포니아에요. 얼바인이라고 하는 곳이 있거든요. 그 LA는 다 아시죠? LA에서 한 40분 자동차 타고 가면 거기 이제 그 캘리포니아에는 여러 개 주립대학이 있는데, 그 얼바인이라고 하는 곳에 그 UC 얼바인 그래, 유니버시티 캘리포니아 얼바인 이렇게 대쉬하고서 거기에 이제 데리다 아카이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록 보관소, 그죠? 아카이브가 기록 보관소. 처음에 갔을 때는 이제 다른 학회에 갔다가 잠깐 시간 내서 이제 갔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지난 여름에 갔었어요. 그 사람의 그
미리 가려면은 이제 거기다 아카이브 그 담당하신 분에게 내가 어떤 섹션에 어떤 걸 보고 싶으니까 그리고 언제 갈 거다 그렇게 좀 미리 허락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요번에 보고 싶어 했던 것은 그 사람이 가장 어렸을 때 쓴 것들, 그러니까 커서 쓴 것들은 이제 다 이렇게 뭐 출판이 되어 있는데 어렸을 때 쓴 것은 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보고 싶다고 그랬어요. 그냥 글씨도 보고 싶고 도대체 뭐를 도대체 공부했을까. 근데 가장 어릴 때에 이제 글들 나온 거가 16살 때부터 글들이 이렇게 빽빽하게 이런 종이에다가 이 글씨도 굉장히 깨알만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한국에서 왜 사람들이 글씨체를 보면은 뭐 그 어떤 심리 상태가 아니라고도 많이 그런 사람도 있는데 마음이 불안하고 뭐 여러 가지 그러면은 글씨를 깨알같이 조그맣게 쓴다고들 그러던데 데리다야말로 글씨가 정말 깨알 같은 글씨로 그 어릴 때부터 얼마나 많은 철학 공부를 했는지 몰라요. 16살이면은 우리는 글쎄 저도 16살 때 뭐를 했는지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제가 그래서 컴퓨터 하나 옆에다 놓고서 이 사람이 다룬 주제들을 그냥 옆에다가 계속 쳤습니다. 너무나 신기해서 그 16살 어린 나이에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철학자, 그리스 철학자들, 현대 철학자들을 다 공부하고 있었어요. 정신분석학. 그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다지고 다진 그러한 어떤 전통에 대한 뭐랄까요, 그 깊이 파고드는 것들을 이렇게 훈련을 받고 있구나. 그래서 데리다가 썼던 그 종이를 참 이상하죠. 이렇게 만져보고 글씨를 이렇게 글씨가 꼭 만져지는 것 같이 그래서 그런 리추얼을 혼자서 했습니다. 데리다가 여기다가 열심히 썼던 것을 만져보기도 하고 사진도 찍어보고 원래 사진 찍으면 안 된다 그러는데 그 옆에 우리 계신 분이 사진을 찍으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무슨 뭐 상업적 사용할 거 아니면은 찍으래요. 그래서 글쎄 제가 하도 열심히 감동해서 봐줘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거기 아카이브를 자세히 그걸 들여다보니까 사진 찍지 말라 그랬는데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감동적인 시간을 보냈는데 데리다는 사실 제가 가지고 있는 인상은 세계적인 철학자 온갖 찬사를 다 받았지만 늘 외롭게 그저 저기 코너에 혼자 있는 소년같이 느껴져요. 데리다는 11살 때 학교에서 쫓겨난 경험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이 12살이다 또 어디서는 11살이다 그러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은 이 사람 생일이 10월 9일이고 10월 달이거든요. 10월 26일인가요? 10월인데 이게 이제 그 가을 학기에 쫓겨나는데 그게 생일 전인지 후인지가 분명하지 않으니까 저도 어디서는 12살이라고 어디서는 11살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건가 하는데 데리다 스스로 자기가 11살이라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니까 생일이 아직 안 지났을 때 생일 직전이기 때문에 11살이구나 그렇게 알아서 11살 때 학교에서 쫓겨나는 경험을 해요. 그러니까 새 학기가 돼서 학교에 갔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데리다는 체구가 작습니다. 작고 자기를 늘 스스로 이제 피부가 검은 아랍인 이 알제리아 그 유대인이거든요. 자기를 늘 그렇게 이제 피부가 검고 피부가 하얗지가 않습니다. 저보다 검어요. 저는 백인은 아닌데 피부가 검은 그리고 체구도 굉장히 작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이 유튜브 내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학교에 첫 학기가 시작해서 갔는데 벼랑간 아무 설명도 없이 이제부터는 학교 오지 말아라. 자, 11살 나이에 굉장히 예민한 데리다는 예민했어요. 데리다는 평생 그 불면증에 시달렸습니다. 그리고 학교 가고 그러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학교 가기 싫은 날이 이제 심하면은 진짜로 몸이 아파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가기 싫다가 아니라 그냥 몸이 말을 해요. 먼저 몸이 아파요. 그래서 학교 가는 걸 굉장히 싫어했는데 그 싫은 학교 가는 거가 더 외로움을 느낀 게 바로 그 사건입니다. 11살 때 이제 그 학교에서 쫓겨난 사건. 그래서 평생 데리다는 자기가 어디서든지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그 생각을 지우질 않아요. 그리고 데리다는 뭐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데리다가 공식적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것은 50살이 넘어서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박사 논문을 썼는데 그것이 자 전통적으로 철학하는 사람들이 볼 때는
이게 도대체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가? 왜냐하면 전통적인 우리의 그 학문한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이해가 배경이 된 그런 글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그 평가하는 사람들이 그런 말을 합니다. 이것은 완전히 A+든가 아니면은 F다. 그래서 이 데리다의 공식적인 학위는 계속 뒤로 미뤄져 왔고 50이 돼서야 이제 공식적인 학위가 주어졌는데 그것도 이미 나온 출판된 책들에 근거해서 이제 학위가 주어졌는데 데리다는 사실 스스로 축구 선수가 되고 싶어 했어요. 축구 선수가. 그리고 그 사람이 마지막에 제가 이 데리다에 대한 이런 사적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이 좀 가깝게 느끼도록 이 circumcision이라고 하는 이제 제목의 책인데 이것은 그 할례라고 하는 circumcision이라고 하는 것과 어거스틴의 confession 고백이라고 하는 것을 두 개를 합쳐가지고 이 한국말로 뭐 어떻게 번역할지 내가 모르겠어요. circumcision이라고 한국말 책에 보니까 그것을 뭐 어떻게 뭐 할고백 이렇게 했던가 하여튼 이상하게 번역을 해서 제가 차라리 그냥 번역하지 말고 circumcision 이렇게 해는 게 낫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자기가 죽을 때 자기는 어떻게 하고 싶으냐면 큰 오케스트라를 그 사람은 아들이 둘이었어요. 자기 아들들과 큰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이 세상이 흔들릴 만큼의 감동을 주는 오케스트라를 만들어서 연주를 하고 싶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 중에 한 명이 음악을 굉장히 잘하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어쨌든 이 데리다의 그 생각은 자기가 늘 아웃사이더라고 하는 것 사람들의 칭송을 받고 세계적인 학자라고 평가들을 받지만은 사실 자기가 이해하는 자기의 이 세계 내에서 위치라고 하는 것은 늘 사람들의 오해에 노출돼 있어요. 데리다를 온전히 읽는 사람, 이해하는 사람보다는 오해하고 오역하고 잘못 적용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프랑스에서도 환영을 받지 못했어요. 이 사람의 그 소위 학문적 방법론이라고 하는 것이 전통적인 대학 안에서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데리다가 여기저기서 강연도 무수하게 했지만은 아주 우리가 생각하는 소위 정규직 교수로서 한 곳에서 그렇게 전임 교수로서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마지막 그 단계에서 솔모르 대학에서 교수가 될 뻔했는데 마지막 단계에서 그것도 또 거부가 됐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공적인 자리에서 굉장히 아이러니컬하게 그렇게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데리다는 주류에서 받아들이질 참 못했어요. 주류는 늘 데리다를 오해하든가 데리다에 대해서 이제 뭐랄까요 굉장한 적으로 만듭니다. 그래서 데리다 하면은 두 가지 커다란 그 오류가 있는데 오해 하나는 아까 우리 해체를 얘기하셨는데 데리다에 대한 아주 그 커다란 오해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해체와 관련된 겁니다. 해체를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해체예요. 이분법적. 왜냐하면 해체가 이제 영어로 뭐 deconstruction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는 construction의 반대가 해체다. 그렇게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자, construction은 뭐야? 그냥 뭐 이렇게 집을 짓는 거잖아요. deconstruction 하면은 그냥 집을 다 그냥 없애버리는 거. 그게 사실은 destruction이라고 해야 되는데 destruction하고 deconstruction하고 자, deconstruction 하고 destruction하고 동일어가 아닌데 사람들은 deconstruction이 construction의 반대다. 그래서 이 해체는 무조건 뭐든지 다 뭔가 하려고 하면 이거 다 없애버리는 게 해체다. 이게 바로 데리다에 대한 가장 커다란 오해 중에 하나입니다. 자, 데리다는 그래서 안타깝게 그런 말을 해요. 해체라고 하는 것은 사랑 없이는 불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해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의 작업이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자, 이해가 좀 안 되시죠? 자,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자, 어느 분 용감하게 여러분을 샘플로 한번 좀 자원했어요.
샘플로 좀 하시겠어요? 자, 성함이 뭡니까? 김영태. 자, 여기 김영태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가 있습니다. 자, 김영태라고 하는 존재를 표현하기 위해서 자, 얘기해 보세요. 자, 본인을 표현해 보세요. 어려운가요? 낭만을 추구한다. 자, 오케이. 낭만 추구. 또 본인인데 본인에 대해서 지금 할 말이 배랑은 없어졌죠. 이상과 진리를 추구한다. 너무 개념적이네. 낭만 추구, 이상과 진리 추구. 자, 아마 여기 김영태 선생님이 본인이든 혹은 타자에 의해서든 여기 아이템이 한 20개쯤 나왔다고 칩시다. 자, 이 20개를 통해서 김영태라고 하는 하나의 존재가 다 뭉뚱그려서 표현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리고 그것을 고착시키자마자 그것은 그 사람에 대한 하나의 억압적 구조가 돼요. 그래서 이 고착되기 바로 직전에 이것으로부터 벗어나야 돼요. 왜냐 하면은 그것은 김영태라고 하는 존재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여백들을 인정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애정과 사랑을 통해서 해체가 가능한 겁니다. 자,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자, 사랑이를 한번 얘기를 들어보시죠. 사랑. 자, 사랑이 뭡니까? 눈물의 씨앗이에요. 자, 여러분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여러분들 다 얘기해서 사랑에 대한 개념을 10개, 20개, 30개 냈다고 칩시다. 그런데 여전히 이렇게 정형화된 구조 속에서 드러나지 않는 사랑이 여전히 남아있어요. 그렇게 안 느끼세요? 그렇죠? 자, 이 여전히 드러나 있지 않은 그런 것들에 대한 하나의 애정을 가지고 있다면은 아무리 30개, 40개의 사랑에 대한 묘사가 있다고 해도 그것을 정형화하고 고정시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해체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하나의 아주 뭐라고 표현할까요? 하이퍼 애포메이션이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그냥 인정하는 것보다 최고의 인정하려고 하는 것, 긍정하려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규정하고 정의해도 여전히 규정되지 않은 어떤 것이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해체를 정말 이해를 하려면은 여러분들이 그것과 연결시켜서 이해되는 개념 중에 하나가 이제 차연, 디퍼랑세예요. 디퍼랑세는 뭐냐 하면은 두 가지 개념이 디퍼랑세의 토대가 되는데 하나는 뭐냐 하면 다르다. 디퍼랑세. 데리다의 엄마가 어느 날 데리다에게 그런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네가 스펠링이 틀렸다면서 틀린 말을 썼다면서 왜냐하면은 프랑스 말로 이게 이제 요거는 이고 우리가 전통적으로 생각하는 차이는 디퍼런스의 이고 이 데리다가 새로 만든 차연이라고 하는 말은 여기서 A거든요. 그런데 발음할 때는 프랑스 말로는 똑같이 디퍼랑스입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보아야만 이것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이제 조금 더 데리다가 의도적으로 이 쓰기와 말하기에 대해서 서양 철학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바이어스를 비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이렇게 발음은 똑같지만 쓰여진 것을 봐야만 차이를 알 수 있는 말을 만들어낸 겁니다. 자, 이거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하나는 다르다, differ라고 하는 것. 또 다른 하나는 연기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differ 할 때 연기하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의 온전한 의미는 우리가 30개의 그 개념 정의를 했다고 해도 이것은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거대한 하나의 그 영역과 똑같이 않다라고 하는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사랑이라고 하는 온전한 이 정말 충만한 그 의미는 언제나 조금씩 뒤로 미뤄져 있어요. 그래서 온전한 의미가 영원히 연기되는 겁니다. 지연돼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자신을 하나의 케이스로 들어주시면 훨씬 이해하기 쉽습니다. 이렇게 그냥 철학자들의 얘기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저는 왜 데리다와 데이트를 생각했냐면은 저는 모든 철학적 담론은 우리 사람 사는 이야기여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것도 무슨 굉장한 저쪽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그냥 우리 보통 여기저기서 만날 수 있는 우리 사람들의 얘기. 그래서 그 사람들의 얘기로서 그 철학자들을 이해하려면은 여러분들 자신하고 연결시키는 게 가장 와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저 개념들이 자꾸 빙빙 떠돌아요. 기름하고 물하고 섞이지 않듯이. 그래서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늘 강조하는 이런 표현 중에 하나가 개념들을 스스로 네 몸에 그 어떤 embody 해야 된다 그래요. You have to embody the concept. 그러니까 뭐 이렇게 잘난 척 하기 위해서 이렇게 그냥 겉으로만 이렇게 말하는 개념이 아니라 자기의 구체적인 삶에서 이렇게 녹아 들어가서 영양분이 돼서 그걸 글쎄 embody 하면 체현 개념이 그냥 자기 속에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건데 이런 디퍼런스의 차이언이나 이 해체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 자신하고 연결시켜서 관계 속에서도 생각해보면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줍니다.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뭐 결혼하신 분이라면 자기 배우자가 있을 것이고 또 뭐 연애하시는 분은 자기 파트너가 있을 것이고 뭐 결혼하신 분이 아이가 있으면 자기 아이하고 자기하고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내가 부모니까 내 아이를 나는 다 파악하고 알고 있다고 많은 부모들이 존재하거든요. 그런데 한 존재를 파악하고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굉장한 위험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간혹 우리 자신도 알지 못해요. 그래서 나는 내 속에 언제나 알려지지 않은 나가 있다 라고 하는 그것을 늘 인식하는 것. 그리고 나와 관계 속에 있는 너는 내가 안다고 하지만은 사실은 내가 여전히 모르고 있는 너가 네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그 관계가 끊임없이 살아있는 관계가 됩니다. 이해가 되시죠? 제가 이렇게 우리 학생들하고는 이렇게 아릿한 것 같은 표정이면은 Am I speaking in tongue? 그럽니다. 내가 방언으로 말하고 있는가? 그러면 뭐 어떤 때는 조금 더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그렇다 그러고 아니면은 이제 아니라고 그러는데 혹시 제가 방언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 순간이 있으시면 얘기를 해주십시오. 자, 그런데 보세요. 내가 너하고 관계를 가질 때에 나는 너를 1년 알고 2년 알았으니까 난 이제 다 안다 라고 하는 이 안다라고 하는 그 선언의 그 순간 해체가 작동돼야 돼요. 해체는 방법론이 아닙니다. 하나의 접근하는 방식이에요. 읽기 방식이고 접근하는 방식인데 해체가 작동돼야 돼요. 왜냐하면은 내가 규정하는 너, 내가 안다고 생각하는 너는 사실상 너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표현도 하죠. Loving is not knowing 혹은 non-knowing.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을 끊임없이 이렇게 제껴버려야 되는 거예요. non-knowing. 자, 연애를 뭐 5년, 10년 하신 분들이 이제는 나는 너 알 거 다 알았다.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것은 뭐겠어요? 그냥 관습적인 매너리즘에 빠져서 익숙함만이 남아있죠. 결혼 관계든 친구 관계든 무슨 여타의 친밀성의 관계든 이 안다라고 하는 그 순간 어딨어요? 해체라고 하는 것이 작동돼야 돼요. 그러면서 무엇을 봐야 되냐 하면은 내가 보는 너, 안다라고 생각하는 너는 사실상 너 전부가 아니다. 실제와 다르다. differ.
그러면서 너라고 하는 그 총체적인 하나의 어떤 그 의미,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데리다의 어투에 언제나 그 들어가는 것 중에 하나가 이 표현입니다.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이게 그 어투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용서, 그것이 만약 가능한 개념이라면 굉장히 뉘앙스가 있는 표현을 자주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항상 이미, always already, 그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고, 또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 표현을 참 많이 씁니다. 그래서 너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너라고 하는 하나의 총체적인 하나의 의미, 만약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언제나 뒤로 미뤄져 있어요. 자, 생각해 보세요. 그것을 여러분들 구체적인 일상생활 속에 적용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내 아이를 단지 부모라는 이유 하나 때문에 나는 다 파악하고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아이지만 너는 하나의 몇 가지 의미로 고정될 수 없는, 그래서 여전히 나에게는 내가 모르는 너가 여전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할 때 그 관계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관계는 그렇게 억압적이거나 일방적이거나 위계적인 관계가 될 수 없어요. 또 결혼하는 사람들, 연애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나는 그냥 너랑 맨날 같이 사니까 이젠 다 알아. 그럴 때 이미 그 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파괴적이죠. 그 관계에 더 이상 어떤 생명성이 없는 그 타성에 젖은 관계로 전락을 해버려요. 그래서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하나의 위험한 말 중에 하나입니다. 표현 중에 하나예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어떻게 보면은 타자를 억압하는 하나의 그 인식론적 터전을 마련해요. 자, 내가 저 식민지를 안다. 그래서 알기 위해서 언어를 배우고 그 사람들의 지리를 배운다는데 알고 싶어하는 욕구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작동되느냐 하면 그것을 지배하기 위해서 알고자 하는 욕구가 작동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그 우리 사유 속에서 이 해체라고 하는 것이 무슨 진리를 다 파괴해버리겠다. 제가 이제 얘기했지 않습니까? 해체가 이분법적으로 구성돼 가지고, 이게 해체라는 말이 사실은 하이데거의 그 디스트럭션이라고 하는 이제 독일말에서 나와요. 근데 디스트럭션하고 아우프바웅이라고 하는 이런 어떤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거 개념이 다른데, 이 데리다의 해체는 사실은 파괴가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정말 더 큰 것을 더 건설하고 구성하려고 하는 하나의 강한 열망입니다. 그러니까 너를 파괴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더 좋은 너, 더 풍성한 너, 심오한 너의 여지를 늘 남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파괴겠어요? 그래서 고정시키려고 하는 그 순간에 제동을 걸면서 고정될 수 없는 존재를 고정시키려고 할 때, 자, 진리를 보세요. 진리. 사람들이 이제 데리다를 악마로 모은 것 중에 하나가, 데리다는 진리, 정의의 적이다, 애님이다 라고 얘기를 표현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진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 누군가가 진리를 규정했다고 쳐요. 진리 규정은 대개 누구에 의해서 주어집니까? 진리는 이것이다. 누가 규정하겠어요?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규정해요. 저기 우리가 길거리 다니면서 노숙자에게 진리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얘기하고서 그 사람의 말을 교과서에 적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자, 진리라고 하는 말은 그 사회에서 종교적 권력이든 어떤 지적 권력이든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규정하는 것이 진리가 돼요. 데리다는 이 점에서 이것은, 자, 후코하고 데리다는 굉장히 복합적인 양가적 관계 속에 있는데, 후코가 이제 데리다의 선생이기도 했었어요. 그 학교 다닐 때. 나중에는 이제 후코하고 데리다하고 이제 갈라졌습니다. 왜냐하면 데리다가 후코를 비판했거든요. 그 데리다, 이제 후코가 굉장히 괘씸하게 생각해가지고 관계가 이제 갈라졌는데, 후코가 그 지점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통찰을 주죠. 지식의 중심과 권력의 중심은 일치한다.
자, 그래서 우리는 옛날에는 권력은 저쪽에 있는 것이 권력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이쪽 우리 이 안에는 권력이 없고 권력이라고 해서는 언제나 저쪽 out there, 저쪽의 억압자들. 그런데 푸코의 중요한 그 통찰 중에 하나는 권력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곳에 있다. 그리고 권력 관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사실은 지식 규정이 형성된다. 그래서 푸코의 유명한 그 인터뷰를 모은 책은 파워하고 이 슬래시하고서 나리지라고 씁니다. 여기에 and를 안 쓰고 이렇게 슬래시하는 이유는 이 두 중심은 서로 분리시킬 수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권력의 중심과 지식의 중심이 일치한다. 그래서 베이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는 것이 힘이다 그랬죠? 그게 이제 우리 아는 것이 거기서는 knowledge is power예요. 베이컨이 얘기한 게 knowledge is power입니다. 자, 후코는 어떻게 얘기해요? 거꾸로 해요. Power is knowledge. 권력이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지식이 권력이 아니라 거꾸로 권력이 지식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진리, 종교적 진리 누가 규정하겠습니까? 신론, 뭐 기독론 이런 거 쓰는 뭐 부다는 누구인가? 그건 누가 규정하겠어요? 그냥 저기 평신도들이 규정하지 않아요. 종교적 권력을 가진 사람들, 또 이렇게 저같이 무슨 학위가 있다거나 이런 사람들이 규정하는 게 바로 진리로 규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제도적 권력, 종교적 권력, 또 지적 권력, 이런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진리를 규정해요. 자, 데리다는 그 지점에서 이 푸코와 같은 맥락에서는 아니지만 그 지점에서 진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의 변형될 수 없는 하나의 고착된 것으로 규정하자마자 그 진리성은 사라져요. 그래서 이 데리다가 아주 쓰는 그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가능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불가능한 개념이다. 그래서 자, 이 말을 잘 생각해도 아주 기가 막힌 말입니다. The only possible concept, worthy of the name is impossible concept 그럽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용서에 대해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용서하는 것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여러분들 말이 좀 안 된다고 생각이 얼핏 드시죠? 용서하는 것이란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는 것이다. 그래서 to forgive is to forgive the unforgivable. 그래요. 용서하는 것이란 용서할 수 없는 것을 용서하는 것이다. 이걸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예수의 말하고 비슷해요. 예수도 그런 말 하거든요. 사랑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 사랑이 아니다. 굉장히 데리다적이에요. 데리다가 예수님이 데리다를 따라가는 건 아니었을 거고 데리다가 굉장히 예수적인 부분이 바로 그 부분이라고 난 생각을 하는데 예수도 비슷한 말을 하거든요. 사랑할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건 그건 누구도 한다. 그러니까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이름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이걸 제가 데리다적으로 이렇게 예수의 말을 이제 바꾸는 겁니다. 진정한 사랑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사랑이 불가능한 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리다는 이러한 개념, 가능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개념이다. 그것을 용서에도 적용을 시키고 환대에도 적용을 시키고 또 선물이라고 하는 거에도 적용을 시키고 우정에도 적용을 시킵니다. 정의에도 적용을 시켜요. 자, 그래서 이 가능한 개념, 그 이름이 담을 만한 가치가 있는 가능한 개념이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한 개념이다. 자, 오늘 우리가 환대에 대해서 다루는데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제가 이제 데리다에 대한 하나의 여러분들에게 좀 호기심을 데리다하고 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저람이 뭘 좋아하는지 그런 것도 좀 슬슬 알아야 되니까 오늘 저는 저녁에 김여원 목사님 맛있는 삼계탕을 사주셔서 굉장히 오랜만에 삼계탕을 먹었는데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것들. 이 데리다는 아침에 토스트를 구워서 토스트에다 이제 그 버터를 바르고 잼을 발라서 먹습니다. 그 데리다라고 하는 DVD 보시면은 데리다가 이 머리 자르는 것도 나오고 머리 이렇게 뭐죠? 이렇게 미용사가 머리 잘라주는 것도 그 데리다 필름에 나와요. 이게 이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은 끈질기게 한번 찾아보시면은 이제 돈 안 주고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저는 몰라서 그걸 다 돈 주고 샀는데 우리 학생들은 벌써 돈도 안 주고 사고도 그걸 다 봤대요. 그래서 저도 이제 알았는데 그리고 아침에 이렇게 토스트에다 이제 그 빵을 이렇게 유럽의 전형적인 아침 식사죠. 빳빳하게 구운 토스트에다 이제 버터 바르고 잼 바르고 그런 일상적인 데리다의 이제 모습들이 나오는데 사실은 한 사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냥 그 사람도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순간 저도 사람이거든요. 데리다도 사람이에요. 아침에 일어나서 맛있는 빵 먹으면 즐거워하고 또 오늘 강연 가기 위해서 데리다도 무슨 옷을 입어야 될까 이거 입다 저거 입다 그러는 장면도 나옵니다. 자, 그런 데리다의 사람성을 보시면은 데리다가 얘기하는 이 거창한 개념들이 여러분들과 연결되는구나라고 하는 걸 아실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데리다 이제 그 데이트를 얘기했는데, 자, 두 번째 오해만 우리가 듣고서 그 다음에 이제 환대로 좀 넘어가겠습니다. 하나는 지금 이미 말씀드렸지만 두 번째 오해 중에 하나는 이 데리다 그러면은 자 진리, 정의의 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자, 이미 우리가 이 두 가지 오해의 기초에서 만약 데리다를 보신다면은 사실은 아까 제가 괄호 속에 넣는 행위를 하라 그랬는데 그 중요한 개념이 바로 이런 것들이 데리다를 가장 뭘 이해하는 하나의 이해입니다. 그래서 해체는 이 컨스트럭션의 반대다라든지 데리다는 모든 진리를 부정한다. 이거는 전적으로 데리다에 대해서 굉장히 서운한 말입니다. 왜냐하면 데리다처럼 정의나 이 안다라고 하는 것, 진리라고 하는 것에 이렇게 끝까지 그 열정을 가지고 치밀하게 한 사람이 없어요. 데리다는 특히 데리다에 대한 하나의 오해 중에 하나는 또 뭐냐면 데리다는 탈정치적이다. 왜냐하면 저 사람은 정치하고는 상관없이 늘 이렇게 추상적인 세계 속에 머물러서 언어 유희만 한다. 그래서 데리다는 윤리에 대해서도 관심 없고 정치에 대해서 관심 없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데리다를 평가하는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데리다를 읽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데리다를 읽지 않아요. 왜냐하면 데리다를 읽는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인내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굉장한 사이드 리딩이 필요해요. 자, 제가 아까 16살 때에 데리다 그 글씨를 봤다고 했죠. 무슨 공부를 했는지. 데리다 글의 특징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자명하다고 생각되는 전통을 하나 끄집어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우정. 여러분 우리 우정이 뭐 이렇게 어려운 말이에요. 그죠? 우리 다 자명하게 안다고 생각하죠. 또 선물. 선물 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너무나 자명한 개념. 그런 자명한 개념을 딱 끄집어내요. 그 다음에 이 자명한 개념을, 자명하다고 생각되는 그 개념을 이 깊은 이 오래된 철학적 전통과 그것을 다 연계시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 다음에는 전혀 색다른 세계로 나와버려요. 자, 이 패턴이 모든 개념에 적용이 돼요. 제가 용서에 대한 이제 작업을 오랫동안 했는데 용서라고 하는 거 우리는 얼마나 쉽게 생각합니까? 뭐 너무나 자명한 개념. 근데 용서라고 하는 개념을 하나 드러내기 위해서 데리다는 전통적인 이 철학 전통, 종교 전통, 그러니까 유대 기독교 전통과 다 대화하면서 이 용서라는 개념을 복합화시킵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하나만 소개할게요. 자, 예수가 얘기한 그 용서에 보면은 예수는 늘 수동태를 써요. Your sins are forgiven. 왜 그냥 I 뭐 forgive you 이러면 편한데, 근데 한국말 성경에 보니까 이게 수동태인지 뭔지 전혀 뭐 안 돼 있어요. 제가 어저께 어느 교회 가서 설교를 했는데
예수님은 늘 이제 반말을 하죠, 이 사람들에게. 그렇죠. 제가 아주 그 한국말 성경 그 쓰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수는 늘 반말하는 사람으로 한국말 성경에 되어 있어요. 제가 그래서 어저께 어느 향림교회라는 데서 설교를 했는데 거기도 이제 예수는 딱 반말을 해요. 그래서 제가 성서를 낯설게 하기 위해서는 한국말 성경만 아니라 이제 다른 나라 말도 좀 봐라. 그래서 제가 이제 영어 성경을 가지고 이제 한국말로 번역하면 예수님 나는 늘 서로 존댓말하는 말로 이제 표현을 하는데 거기도 이제 용서라고 하는 게 어저께 읽은 텍스트 나오는데 중풍병자에게 이제 너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당신의 죄가 용서를 받았습니다. 거기서는 내가 당신을 용서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I라고 하는 표현을 안 써요. 데리다는 그 지점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이 I라는 말을 쓰자마자 내가 I라는 말을 쓰자마자 용서의 진정한 순수한 의미는 사라진다고 해요. 나라고 하는 하나의 그 어떤 뭐랄까 이 통치성, 이 서번티, 나는 너를 용서해 주겠다. 나는 신호승 선생님을 용서해 주겠다. 혹은 신호승 선생님이 저한테 나 신호승은 강남수를 용서하겠다. 그러면 거기엔 뭐가 형성이 됩니까? 용서하는 자와 용서받는 자 사이에 위계가 형성이 돼요. 나라고 하는 이 주장하는 나는 누구인가? 용서하는 파워를 지닌 하나의 그 권력자로 그 순간에 존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데리다 같은 경우는 접근을 보통 사람들은 그냥 무심히 지나갈 것들 그것을 다 인게이지합니다. 그러니까 데리다를 읽는다라고 하는 건 한 페이지를 읽기 위해서 어떤 때는 뭐 수없이 다른 것들을 다 들여다봐야 돼요. 데리다가 이제 뭐 플라톤의 파머쿰 이런 개념을 쓰면은 그거에 대해서 각주 달고 쓰지 않거든요. 그러면 학생들은 그거 한 줄을 이해하기 위해서 그럼 플라톤의 파머쿰이 무슨 뜻이지 하고 이것저것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 데리다 시간에 그 리딩 어사이먼트를 양쪽으로 많이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질적 독서를 하라. 양적 독서가 아니라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렇게 보조 독서도 많이 하고 한두 문장 가지고 자꾸 고민하고 뭐 예수가 이 수동태를 썼던 의미가 어떻게 해석될 수 있을까? 예수 의도와 상관없이 그런 것들을 한번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오늘의 주제인 환대를 한번 살펴봅시다. 자, 이런 맥락에서 데리다에게 조금 이제 한 걸음 더 빠져보세요. 자, 지금까지 제가 뭐 방언으로 얘기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괜찮으세요? 괜찮으세요? 예. 아직까지는 좋으시는 분이 한 분도 안 계신 것 같아서 제가 좀 줬는데 혹시 뭐 화장실 레스트룸 브레이크가 필요하다든지 그러면은 뒤에서 환하게 웃으시면서 저에게 사인을 보내주십시오. 우리 강의실에도 꼭 그러는 학생이 있어. 제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그러면 저런 시계 속의 시간을 잘 안 봐요. 그래서 우리 쌤이나 저를 뭐 제 시간 계속 듣는 학생은 이 타임 키퍼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의 시간 끝나기 5분 전에 저에게 이제 해줘요. 안 해주면은 시간을 자꾸 잊어버려요. 이 시계 속의 시간이라고 하는 것을 잊기 때문에 혹시 오늘도 그러면은 제가 막 12시 1시까지 갈지 모르니까 저한테 그 시그널을 주십시오. 미국의 어떤 시카고에 있는 대학에서는 우리 한국 학생들이 공부하는 학생들이 만났는데 저녁 6시에 만나가지고 그 이튿날 새벽 4시까지 했어요. 자리를 옮겨가면서. 그 강의실에서 6시부터 한 9시까지 만나기로 했거든요, 원래는요. 근데 또 얘기하다 보니까 그 또 유학생활 하면서 고통당하는 얘기, 언어 문제, 공부하는 문제 이러다 보니까 끊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밖에서 청소하시는 분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래서 자리를 이제 또 학생 무슨 라운지로 강의실에서 만났다가 학생 라운지로 가가지고 속으로는 12시까지 하고서 이제 헤어져야지 했는데 그 이튿날 9시부터 회의인데 새벽 4시까지 제가 이렇게 시간을 잘 한번 빠지면 이렇게 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저한테 시그널을 주십시오. 자, 데리다에 대한 그 우리 환대의 개념을 보려면은 우선 첫 번째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환대를 탈낭만화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일상적인 환대에 대한 이해는, 자, 환대를 우선 탈락만 하세요. 왜냐하면 환대라고 하는 것은 권력의 환대 담론은 권력 담론이에요. 우리는 환대 그러면은 굉장히 낭만적. 자, 낭만적이라고 하는 것은 제가 다른 강연에서도 이 표현을 썼지만 낭만화의 가장 커다란 위험은 뭡니까? 어두운 측면을 보지 않으려고 해요. 낭만적 사랑은 굉장히 아름답고 좋지만 그 사랑은 구체적인 현실 세계와 개입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다층적 모습을 보지 않으려고 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좋은 면, 아름다운 면, 멋있는 카페에 가서 좋은 음악 들으면서 좋은 얘기하는 그것만 사랑이라고 생각하죠. 그런데 이제 벼랑 간에 뭐 결혼도 하고 또 데이트하는 기간이 오래되면은 난 네가 그런 줄 몰랐어. 그래서 데리다 그 DVD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데리다에게 그 기자가 묻습니다. 자, 사랑에 대해서 얘기해 주세요. 데리다가 딱 보면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나에게 적어도 질문을 해 주십시오. 그런 표현을 해요. 자, 사랑에 대해서 어떻게 한두 마디로 그냥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보면서 하는 얘기가 나에게 적어도 질문을 하십시오 그래요. 그래서 자, 그런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그 심오한 차원의 것들, 말해지는 언어, 쓰여지는 언어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담아낼 수 없는 그 심오한 것들이 사실은 환대에도 적용이 되고, 용서에도 적용이 되고, 정의에도 적용이 되고, 우정에도 적용이 되고, 또 선물에도 적용이 됩니다. 이 데리다의 선물이라고 하는 개념 아주 기가 막혀요. 그래서 환대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려면 정말로 여러 가지 것들과 연결시켜야 되는데, 환대는 자, 선물에도 적용이 돼요. 선물, 기프트라고 하는 거. 또 애도에도 적용이 됩니다. 애도. 정의에도 적용이 돼요. 우정에도 적용이 돼요. 데리다는 우정이라는 것, 프렌십이라고 하는 걸 굉장히 중요한 개념을 생각하는데, 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너와 친구가 되겠다라고 하는 그 관계가 설정될 때는 뭐가 전제됐다고 생각하세요? 너와 나 둘 중에 하나는 누가 먼저 죽는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둘 중에 하나는 서로에 대한 애도를 이 우정이라고 하는 건 담고 있다고 보는 거예요. 자, 내가 강남순이가 우리 피 선생님하고 친구 관계가 됐다. 그러면 이미 이 친구 관계는 둘 중에 한 사람은 타자의 죽음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친구 관계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낭만적이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이미 슬픔을 담고 있어요. 애도를 담고 있습니다. mourning. 데리다는 무수한 사람들의 그 조사를 썼어요. 조사, 이 장례식 때 읽는 거 있죠. 그래서 이 데리다는 그 애도의 글만 모은 거, 그래서 Works of Mourning이라고 조사만 모은 그 책이 있는데, 이 애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내가 너의 죽음을 또는 네가 나의 죽음을 끌어안고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정의 밑받침이에요. 그러니까 신나게 너하고 나하고 이제 친구 됐다 신나기만 한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신남, 반가움, 즐거움 속에는 이미 깊은 슬픔이, 상실과 애도의 슬픔이 잠겨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애도라고 하는 거, 제가 이 세월호 관련된 애도에 관한 글에서도 데리다 얘기를 잠깐 썼었는데요. 이 탄생과 죽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그 공통점이 있어요.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 이 순간에도 무수한 산부인과에서는 아기들이 태어날 거예요. 그죠? 또 무수한 장례식장에서는 사람이 죽어갈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탄생과 죽음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공통성은 뭐냐 하면은 반복성이에요. 반복성에도 불구하고
유일회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수한 탄생과 죽음이 반복되지만 모든 탄생과 그러니까 모든이라고 그러면 all이 아니에요. 그냥 every birth, every death가 유일회적이라는 하는 거죠. 아주 유일회적인 거예요. 누구도 대체할 수 없는. 이해가 되시나요? 그죠? 그래서 그 반복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그 무엇과도 대체될 수 없는, 반복될 수 없는 그런 하나의 유일한 사건이에요. 그래서 매 죽음들은 세계의 종국이다. 그런 표현을 해요. 제가 세월호 관련된 그래서 그 표현을 썼습니다. 모든 죽음은, 매 죽음은 세계의 종국이다. The end of the world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뭐 죽는 거지, 이것은 반은 맞으면서도 반은 틀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람은 물론 죽죠. 그렇지만은 이 매 죽음마다 그것은 그냥 이 세계의 종국이에요. 그 하나의 친구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군가의 죽음을 내가 그것까지 끌어안겠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한 그런 관계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는 자, 환대라고 하는 것을 탈낭만화 시킨다라고 하는 것은, 환대는 그렇게 뭐 쉽게 신나고 이쁘게 막 그렇게만 한 게 아니라 굉장히 치열한 이 삶의 구체적인 권력 관계들과 연계가 돼 있어요. 자, 왜 그러냐면은, 자, 환대는 예를 들어서 환대의 하나의 중요한 메타포 중에 하나는 이제 문입니다. 자, 우린 지금 저기 문이 열려 있지만 환대 하나의 기본적인 전제는 주인과 손님을 전제로 해요. 주인과 손님. 자,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굉장히 아주 흥미로운 하나의 경험적 공간이기도 하고 하나의 상징적 하나의 의미이기도 합니다. 문. 제가 이태리를 몇 년 전에 그 아시시에서 이제 컨퍼런스가 있어서 갔는데, 그때 아시시에서 그 이태리에서 이제 아시시에서 회의하고서 로마 가서 며칠 지내면서 문이란 문은 다 사진 찍은 적이 있어요. 문만. 왜냐하면 자 보세요. 문을 어떻게 만들었는가를 보면서 적대와 환대를 느낍니다. 그러니까 문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흥미로운 하나의 그 철학적 개념이에요. 텍스트예요. 그래서 제가 문만 잔뜩 찍어가지고 그러니까 누가 보면 도대체 어떻게 왜 이렇게 문만 찍었나 그랬는데, 그리고 저 박물관 가서도 문만 쫙 나온 그 포스카드를 이제 잔뜩 사가지고 우리 연구실에다 막 붙여놓고 그랬었는데, 자, 문이라고 하는 것은, 자, 여러분들이 보세요. 여러분들 집에 누가 문을 두드려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문을 집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문에 어떻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열겠어요? 바로? 그죠? 누구세요? 자, 누구세요? 자, 누구세요? Who are you? 자, 근데 여기에서 그래서 문이라고 하는 것은 적대와 환대가 교차하는 하나의 지점입니다. 자, 똑같이 누구세요 하는데 그 누구세요는 두 가지 누구세요가 있어요. 그죠? 어떤 누구세요가 있어요? 호기심과 어떤 환대, 환영의 얼굴로 누구세요? 웃으면서 그럴 수도 있고, 의심과 적대와 하나의 어떤 인터로게이션 뭐예요? 예? 취조하는 그런 표현으로 누구세요? 누구쇼? 예, 누구쇼? 사실 이 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서 이미 권력이 작동되는 지점이에요. 그리고 환대와 적대의 가능성이 노출되는 지점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누구세요지만은 이 얼굴이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에 따라서 그것이 적대의 표현일 수도 있고 환대의 표현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데리다는 뭘 하냐면은 환대란 미소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게 저 칸트하고 굉장히 다른 지점입니다. 칸트는 미소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아요. 의무로 환대를 그냥 하면 돼요. 데리다는 진정한 환대는 미소 없이는 불가능하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하고 이렇게 얼굴과 얼굴 만나는 것에 의미 부여를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군가 만난다는 것은 글을 통해서만도 물론 만나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이 얼굴과 얼굴, 눈을 마주보고 이 얼굴을 마주본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하나의 타자의 존재가 인정받는 그 지점들이에요. 그래서 얼굴이라고 하는 것, 얼굴의 중요성은 이제 그 데리다도 그렇지만 이제 에마누엘 레비나스라고 하는 유대인 철학자, 뭐 신학자, 굉장히 얼굴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이 얼굴 여러분들이 보세요. 얼굴은 이름 이전에 내가 나의 존재를 주장하는 거예요. 레비나스의 표현을 따르면 얼굴은 소유를 거부한다. 그래서 이름도 알 필요가 없어요. 얼굴 하나만 가지고 우리는 타자를 받아들여야 되고 받아들여야만이 돼요. 자, 그래서 이 환대를 탈락만하는 것, 환대 담론이라고 하는 것은 권력 담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환대가 가지고 있는 존재하는 하나의 틀이 손님과 주인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자, 누구를 손님으로 규정할 것이냐, 누구를 주인으로 규정할 것이냐, 또 누구에게 문을 열 것이냐, 누구에게 문을 닫을 것이냐. 자, 이것은 그렇게 낭만적인 좋기만 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탈낭만화가 필요하다. 그 다음에 이 다양한 문의 존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보세요. 자, 개인적인 차원의 문도 있어요. 개인적 차원, 개인적, 또 국가적 차원의 문, 또 거시적 차원의 문, 미시적 차원의 문이 있습니다. 또 종교, 성별, 섹슈얼리티, 또 계층, 장애 여부, 다양한 종류의 문들이 우리 현실 세계에서 존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개인적, 국가적 차원의 문, 그다음에 여기 뭐 하라고 했죠? 두 번째요? 미시적, 거시적. 자, 거시적으로 보면 보세요. 저기 지금 시리아 난민 문제도 있잖아요. 그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환대의 문제와 굉장히 직결되어 있어요. 자, 그래서 미시적, 거시적. 그 다음에는 제가 지금 얘기하는 하나의 그 분석적 틀이 있죠. 현대사회에서 학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특히 미국에서는 이 다양한 차원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학회에 가서 발제를 하든 강의실에서 강의를 하든 늘 그것을 집어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학생들도 마찬가지예요. 자, 어떤 문제 슬쩍 소홀히 하잖아요. 분명히 그 손 들고서 지적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교수님, 이 문제, 이 장애 문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레이스 문제, 클래스 문제. 그러니까 미국에서 보면은 자, 중요한 하나의 분석적 틀이라고 그러는데 axis of analysis라고 그러는데 성별, 젠더죠. 성별, 인종, 계층, 섹슈얼리티, 제가 지금 그 다음에 장애 문제, 종교 문제, 이 리스트가 점점 늘어나요. 그전에는 대표적으로 성별, 인종, 계층면은 끝났었거든요. 지금은 섹슈얼리티 문제 안 건드리면 절대 안 돼요. 중요한 하나의 문제입니다. 이제는 또 이 장애 문제, 그래서 학교 모든 정책이나 어떤 건물 새로 재건축할 때도 이런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가 아닌가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제 학교에서 새로 이제 빌딩을 졌는데 거기에는 유니섹스 화장실이 다 층마다 있어요. 그럼 이제 섹슈얼리티 문제를 반영하는 건물이죠. 그래서 건물들은 자기 나름대로 그 스테이트먼트를 만듭니다. 제가 늘 하는 말이 빌딩들이 그냥 서 있는 게 아니에요. 빌딩들은 그 빌딩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그 철학이라든지 자기의 입장을 어떤 선서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를 들어서 빌딩들이 그 장애인들이 전혀 올라올 수 없는 5층짜리의 빌딩이 있다 그러면은 그 빌딩은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는 굉장히 적대적인 빌딩이죠. 또 예를 들어 트랜스젠더가 있는데 화장실이 딱 2성만 들어갈 수 있는 화장실만 있다면 그 트랜스젠더에게는 적대적인 건물이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모든 빌딩들은 하나의 스테이트먼트를 말하고 있다. 자, 환대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복잡한데 이제 두 번째 오해 여러분들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환대가 교환 경제로서 이해되는 겁니다. 환대, 교환 경제로서의 환대를 극복하는 것.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교환 경제로서의 환대라고 하는 건 뭐냐면, 자, 한국말에서는 환대를 치면 뭐가 제일 먼저 나오는지 제가 시도는 안 해봤는데요. 미국 말로 구글에서 hospitality를 치면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hospitality 산업이 뭐냐면 호텔 산업이에요. 저는 그걸 보고 이 환대의 왜곡이 가장 적절하게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제 구글에서 보면은 hospitality industry가 바로 이제 hospitality를 대변하는 것으로 나옵니다. 이것은 데리다가 얘기하는 전적으로 어떻게 보면은 타락한 환대의 하나의 예예요. 자, 호텔에 여러분들이 가시면은 호텔에서 여러분들 굉장히 환영하죠. 그죠? 그렇지만 뒤에 단서가 있어요. As long as you pay. 여러분들이 돈도 없고 뭐 옷차림도 남루하면은 호텔에서 여러분들을 반길 수가 없어요. 자, 그래서 이 환대, 내가 당신을 환영해서 웃고 있지만, 자, 호텔 가면 얼마나 잘 웃습니까? 안녕하세요 손님 하면서 환하게 웃어요. 그러니까 데리다가 이 미소 없이 환대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미소가 아닙니다. 그런 계산된 미소를 미소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호텔에서의 미소는 계산된 미소죠. 환대의 어떤 타락의 아주 적나라한 하나의 예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저는 호스피탈리티 칠 때마다 나오는 호텔 사업들, 호텔 그 사업이 바로 환대가 나오는데, 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어떤 사업의 영역으로만 계산되지 말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인 삶의 정황에서 한번 적용시켜 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환대를 베푼 경험이 혹시 있으세요? 저만 얘기하면 덜 재미있을 테니까 나는 이런 환대를 베풀었다. 우리 한국 분들은 그냥 이렇게 얘기를 안 하시는데, 저도 한국에서 태어나고 교육받고 자라왔기 때문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제가 너무나 잘 압니다. 이 미국에서는 하여튼 이런 질문하면은 이게 뭐 학생들이든 보통 이렇게 이제 뭐 사람 대상으로 한 강연이든 하여튼 뭐 손들어요. 저 뒤에 손 드셨어요. 자. 제가 한 경험이라고 하시면 받은 경험. 오케이. 그러니까 사실 저 같은 경우 청소년이고 이제 티어인데 이제 그런 경우에 이제 보통 환대받지 어떤 이런 정체성을 받았을 경우 환대받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사실 어떤 독서 모임에 갔는데 굉장히 그때 처음으로 그런 느낌을 받아요. 여기서 환대받는다라는 느낌을 느낀 적이 있었어요. 거기 퀴어분들이 다수 있었던 어떤 페미니스트 독서 모임이었는데 그때 환대받는다는 느낌을 굉장히. 그러셨군요. 좋습니다. 막 두 분이 지금 남자분 한 분 들었으니까 저기 여자분 한 분 듣고서 그다음에 우리 하죠. 네. 지금 제가 남편이 병원에 있는데 그 병원에 청소를 아침에 저녁으로 계속 해주더라고요. 되게 미안하고 고마웠어요. 그래서 아침에 시원한 음료수 드리고 그분이랑 눈인사도 하고, 저도 기분 좋아서 과일을 깎아서 원래 사용원이 얹어놓고 제 마음에 그분을 진심으로 감사하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러셨군요. 자, 그래 아주 굉장히 좋은 경험을 하셨는데, 환대가 하나의 교환 경제로서의 환대를 우리가 넘어서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자, 내가 누군가에게 환대를 베풀었을 때 내 속에 마치 선물 주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내 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당신에게 이렇게 환대를 베풀었으니까 적어도 고맙다는 말은 해야지. 적어도 내가 요번에 한번 밥 샀으니까 당신이 다음에는 한번 나한테 밥을 사야지. 그런 이 보상을 받고자 하는 어떤 그 감정적 보상이든 금전적 보상이든 행위의 보상이든 그런 보상을 기대하면서 하는 환대 행위,
그러니까 바로 이 교환 경제로서의 환대라고 하는 거예요. 데리다는 이것에 대해서 이건 선물과도 같은 개념입니다. 자, 내가 선물을 주는데 그 선물은 주면서 자, 내가 당신에게 이 선물을 줬으니까 적어도 나에게 고맙다는 말을 하겠지? 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 생각을,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상을 바라면서 선물을 줄 때, 환대를 베풀 때. 그래서 이 환대라고 하는 개념은 선물과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정한 환대는 뭐냐 하면 마치 선물과 같습니다. 내가 당신에게 선물을 줬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도 잊어버려야 돼요. 데리다가 선물에 대해서 말하는 겁니다. 이 선물은 환대와 똑같아요. 내가 당신에게 환대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내가 잊어야. 자, 잊는다는 게 여러분들이 무슨 과학적으로 무슨 기억 상실증에 걸리라는 얘기가 아니죠. 여타의 보상도 원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 이 기억이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의 보상을 상대방에게 요구하게 되거든요. 내가 작년에 너한테 이런 선물 주지 않았어?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 고마워하는 마음이 없지? 뭐 이런 거라도. 그러니까 내가 작년에 당신에게 선물 주지 않았어라고 하는 이것까지 다 잊어야 진정한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래서 이 환대가 하나의 교환 경제로서 이해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그거부터 먼저 비판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주인이라고 하는 것, 이 하스피탈리티를 이제 뭐 라틴어 루트라든지 프렌치 말로 보면은 이 하스피탈리티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복합적인 의미가 있어요. 거기서는 주인과 손님을 동시에 의미하기도 하고 또 친구와 적이 동시에 의미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대는 친구에게만 환대를 베푸는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누가 적에게 환대를 베풀겠어요. 그런데 이 어원을 따지고 들어가면 프렌치 말로 또 라틴 말로 어원을 따지고 들어가면은 주인과 손님을 동시적으로 의미하기도 하고 또 다른 하나는 친구와 적을 동시적으로 의미합니다. 자, 이 주인과 손님의 경계가 무너졌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 미국 말로 하면요. 이제 손님이 집에 찾아오면 상투적으로 하는 말이 있죠. 우리 저 한국에서 손님이 오시면 여러분들 뭐라고 그러세요? 그쵸? Make yourself at home 그래요. 그게 미국에서 상투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Make yourself at home. 그런데 뒤에 밭이 있는데 밭은 얘기 안 해도 다 알아요. 그러나 내가 이 집의 주인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당신이 이 집에 이 어떤 그 법률을 지켜야 된다, 계율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고 하는 뒤에 맛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make yourself at home 그런다고 해서 뭐 냉장고 막 열어보고 또 침실에 가서 막 옷장 열어보고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주인과 손님의 경계를 분명히 해놓는 환대. 그것은 바로 이 환대의 정치라고 이제 그 데리다는 표현합니다.